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시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일어나시나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혈관 속에서 염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뇨를 방치하면 혈관 염증이 뇌까지 퍼져서 치매가 오는데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야간뇨 환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무려 3배나 높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밤에 잠을 설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깰 때마다 혈압이 급등하고 심장이 무리하게 뛰면서 심근경색 위험이 2배로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셔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검사 수치로는 정상인데 증상은 계속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미세한 혈관 기능 저하와 체액 불균형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의학적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소금물과 레몬 한 조각.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같이 쓰시면 훨씬 빨리 좋아지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은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야간뇨는 병 이름이 아니라 증상이에요.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요. 열이 날 때 우리는 감기일 수도 있고 다른 감염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신다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거죠. 그럼 이 신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김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4살이셨는데 1년 넘게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셨대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씩 걸리니까 사실상 밤새 뒤척이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외출도 두려워지고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셨대요. 혹시 화장실 못 찾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보셨어요. 비뇨기과에서 관련 검사를 받으셨고 방광 기능 검사도 받으셨죠. 내과에서는 당뇨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액 검사까지 다 하셨는데 결과는 전부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물을 적게 드시라고만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정말 철저하게 물을 안 드셨어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과일도 안 드시고 국물도 피하셨죠.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른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입이 바짝 마르고 어지럽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졌어요. 오히려 야간뇨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제가 할머니를 뵙고 자세히 여쭤봤을 때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드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식사하실 때 국물 조금, 점심 때 또 국물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예 수분을 안 드시니까 하루 종일 드시는 물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간뇨의 원인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서 야간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물을 너무 안 마셔서 생기는 야간뇨도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시스템이에요.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소변 생성을 줄여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밤새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뇌 하수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야간 단유라고 해요. 또 다른 원인도 있어요.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고였다가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혈관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댐에 물이 차올랐다가 한꺼번에 방류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신장은 갑자기 들어온 수분을 처리하느라 소변을 많이 만들게 돼요. 이래서 밤에 소변이 마려워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방광 자체가 예민해진 경우도 있어요.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신경을 자극해서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집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너무 민감해져서 조금만 연기가 나도 울리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 위험한 건 아닌데 계속 경보가 울리는 거죠. 국내 40대 이상 중에 야간에 한 번 이상 깨시는 분들이 52%나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더 높아져요. 60대 이상에서는 40% 정도가 2번 이상 깨신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치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참고 사시는 거죠. 하지만 야간요는 분명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한 연구에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당뇨병 환자분들보다도 삶의 질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힘든 증상이라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야간요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할머니께 제안드린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물을 더 마시라는 거였어요. 물론 할머니는 처음에 화를 내셨죠. 지금까지 물 안 마시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혈액에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해요. 이 나트륨이 물을 혈관 안에 잡아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삼투압이라는 원리예요. 우리 몸도 똑같이 작동해요. 그런데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서 조직에 고이게 되죠.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혈관 안에는 물이 부족해지니까 몸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서 수분을 배출하려고 해요. 물이 부족한데 소변을 더 많이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드린 조언은 이거였어요.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드시라는 거였죠. 바로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천천히 드시는 방법이었어요.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따뜻한 물이 중요해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거든요. 따뜻한 물은 이 체온과 비슷해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가 잘 돼요. 찬물을 드시면 우리 몸이 그 물을 체온까지 데우느라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순환이 나빠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이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편안하게 열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방광신경 주변에도 이 모세혈관들이 빽빽이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혈관이 건강하게 열려 있어야 신경의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신경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은 근육도 이완시켜요. 방광 주변에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긴장하면 방광이 예민해져요. 조금만 차도 팽창하고 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 근육이 편안하게 풀어지면서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소금을 왜 넣느냐고 궁금하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삼투압 때문이에요. 적절한 나트륨 농도가 유지되어야 물이 혈관 밖으로 새지 않고 혈관 안에서 제대로 순환해요.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혈액이 묽어지고 물이 조직으로 새어나가면서 오히려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아주 조금만 넣어야 해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서 뿌리는 정도.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이 정도 양은 100mg도 안 되는 미량이에요. 혈관 내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고혈압 같은 부작용은 전혀 없는 양이에요. 그럼 레몬은 왜 넣을까요? 레몬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첫째로 비타민 C가 풍부해요. 레몬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53%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래요. 혈관 벽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비타민 C가 충분하면 혈관 벽이 튼튼해지고 탄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레몬 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모세혈관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세혈관이 튼튼해지면 방광신경도 안정되는 거예요. 또 레몬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소금을 조금 넣었잖아요. 그 나트륨과 레몬의 칼륨이 만나면 체액의 균형이 딱 맞게 조절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아요. 레몬의 구연산도 중요해요. 구연산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대요.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신장 결석도 함께 있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구연산이 소변을 알칼리화시켜서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준대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따뜻한 물 200에서 250ml. 그러니까 종이컵 1컵 정도요.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을 아주 조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이면 돼요. 물은 끓인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끓이면 냄새도 없어지고 세균도 죽고 물맛도 부드러워지거든요. 끓여서 30분 정도 식히시면 딱 적당한 온도가 돼요. 40도에서 45도 정도.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좋아요. 소금은 정말 조금만 넣어야 해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서 뿌리는 정도요. 젓가락으로 한번 저어서 완전히 녹이시고요. 맛을 한번 봐보세요. 거의 느껴지지 않아야 해요. 아주 희미하게만 느껴지면 적당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레몬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흐르는 물에 껍질을 문질러 씻으세요. 그리고 얇게 썰어주세요. 3mm에서 5mm 정도면 적당해요. 레몬씨는 꼭 빼세요. 씨가 있으면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레몬 조각을 물에 띄우고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면 레몬의 성분이 물에 우러나와요. 레몬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5분 이상은 우리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드세요. 보통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에 드시는 거예요. 왜 1시간이 중요하냐면 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게 약 30분에서 4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수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완료되려면 1시간 정도 필요한 거죠.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음미하면서 드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한번 굴려보고 천천히 삼키고 숨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요. 이렇게 10분에서 1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마시면 신장에 갑자기 부담이 가거든요. 천천히 마시면 몸이 물을 천천히 흡수하고 적절히 분배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드시고 나서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신다든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신다든지, 책을 읽으신다든지요. 이 시간 동안 물이 흡수되고 체내에서 적절하게 분산돼요. 잠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셔야 해요. 설령 소변이 별로 없더라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방광에 조금이라도 소변이 남아있으면 밤중에 그게 신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소금물과 레몬 조각 레시피를 쓰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첫째,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런 질환은 수분 조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둘째, 고혈압 약,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약 먹고 2시간 후에 이 물을 드세요. 셋째, 레몬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유자나 귤로 바꾸세요. 넷째,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걸려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섯째, 낮에는 아침부터 점심 전까지 물 500ml, 점심부터 저녁 전까지 500ml 챙겨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이 레몬 소금물 외에는 수분을 제한하세요. 여섯째,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를 피하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2000mg이나 돼요. 하루 권장량 전부예요. 일곱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파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여덟째,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 가습기를 틀고 주무세요. 습도 50에서 60%가 적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4번에서 3번으로 줄었고 2주 후에는 2번으로 줄었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이제는 밤새 한 번도 안 가시는 날이 더 많아졌대요. 더 놀라운 건 야간뇨만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겨울에 항상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니까 잠도 더 잘 왔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고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쾌하대요. 발붓기도 확 줄었어요.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했는데 이제는 거의 안 남는데요. 함께하면 더 좋은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저녁 8시쯤 하체 스트레칭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세요. 다리에 모인 수분이 순환되는 걸 도와주거든요.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는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심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순환이 돼요. 저녁 식사는 정말 가볍게 드세요.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과식하면 소화하느라 몸이 긴장하고 수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낮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야간뇨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지만 가벼운 산책 정도는 정말 좋아요. 케겔 운동을 하루에 30번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조이는 거예요. 이게 방광 조절에 정말 도움이 돼요. 한 번 조일 때 5초 정도 유지하고 5초 쉬고 다시 조이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방광이 예민해져요. 명상이나 심호흡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커피나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해요. 특히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방광을 압박해서 야간뇨를 악화시켜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 배가 방광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방광이 소변을 많이 담지 못하고 조금만 차도 마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야간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당뇨나 신장질환 같은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레몬 대신 다른 과일을 쓰셔도 괜찮아요. 유자, 자몽,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라면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비타민C와 구연산이니까요. 다만 자몽은 조심하셔야 해요. 콜레스테롤 약, 항우울제 같은 약들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유자나 레몬이 더 안전해요. 하루에 여러 번 마시면 절대 안 돼요. 하루 한 번, 꼭 잠들기 1시간 전에만 드셔야 해요.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수분 과다가 될 수 있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서 아무 때나 마시면 효과가 없거든요. 아침 공복에 레몬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소화에는 좋지만 야간뇨 개선이 목적이라면 저녁에 드셔야 해요. 잠들기 전에 혈관 내 수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아침에 마시면 낮 시간 동안 다 소모되어 버리거든요. 효과가 없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으시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신장질환 같은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임산부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레몬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주치의와 꼭 상담하세요. 임신 중 야간뇨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라서 출산 후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소금을 빼면 효과가 반감돼요. 삼투압 조절이 안 되거든요. 소금이 핵심 성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정말 미량만 넣거나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절대 안 돼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면 식도암 위험이 높아진대요. 40도에서 45도 정도,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레몬은 조각제로 띄우시는 게 더 좋아요. 껍질에 헤스페리딘 같은 좋은 성분도 우러나오니까요. 레몬즙을 쓰셔도 효과는 있지만 껍질의 영양소는 못 드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드세요. 비타민C는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서 빠르게 파괴되거든요. 특히 레몬을 썰어 놓으면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영양소가 날아가요. 신선하게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 먹고 최소 2시간 지난 후에 이 물을 드세요. 다른 약들도 30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해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레몬의 구연산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의 산성이 자극될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하시면 레몬 대신 유자를 쓰시거나 레몬을 아주 적게 넣으세요. 그리고 마시고 나서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40분은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항이뇨 호르몬 감소, 물과 소금의 불균형, 순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병원 검사에서 정상이 나와도 기능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1컵에 소금 아주 조금과 레몬 1조각 넣어서 천천히 드세요. 이 방법이 혈관 내 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방광신경을 안정시켜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최소 일주일, 보통 2주에서 한 달 걸려요.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삶이 달라져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믿어주세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노화는 있지만 많은 증상은 개선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야간요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낮 동안 활기차게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김정숙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지금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고 친구분들께도 추천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밤이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새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